우리 아버지가 가끔 이렇게 그 라디오 이만한 거, 뭐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이제 그 이렇게 듣고 뭐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뭐 TV 막 이렇게 매 뭐 월 한 번 뭐 주 뭐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이렇게 뜯었나 뭐 이렇게 채널 이거 고정인 거 예, 이런 거 다 검열을 했잖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저런 것들이 뭐다라는 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감이 있었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미술 활동, 최근은 아니죠, 미술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계시는 분인데요, 저희 와이프가 진행을 하던 방울 인터뷰에 몇 년 전에 나오셨던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 14년 전에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림을 좀 그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한남대 뭐 이제 한 4년 다녔고 또 뭐 홍대 대학원도 나오고 뭐 해서 지금 그냥 작가로 살고 있어요. 아, 홍대요? 대학원은 이제 홍대 쪽으로 갔어요. 무슨 전공은 뭐? 회화. 해화? 네. 아. 네. 수수미술 쪽이라. 그러면 일단, 그래도 간단하게, 저희 뭐 와이프 방송에 나오셨지만, 저희 이철원 TV는 처음이니까요. 예. 고향은 어딘지, 몇 년도에 혹시 오셨는지, 간단하게. 고향은 이제 그, 남포시고요. 나오는 건 이제 2007년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던 과정에 중국이 알링링바 뭐 2008년 뭐 올림픽 하면서 좀 경비가 심해져가지고 거기 2009년도 영사관 들어갔거든요. 네. 심령 영사관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3년 있었어요. 예, 영사관에서? 네, 영사관 안에서 한 3년 있다가 12년도에 이제 나왔어요. 2012년에. 예. 2012년. 남포, 혹시 남포시, 제가 남포를 조금. 천에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이 원래 우리 그 할머니가 예전에 할머니 쪽이 좀 잘 살아가지고 내정 때 그 남포의 오리 쪽에 이제 그 뭐 신웅리 오리 뭐 이쪽에 그 어시 집안의 우물집 할머니가 이제 우리 집이었는데 저는 뭐 그 집안까지는 잘 모르고 잘 모르고요. 그쪽에 할아버지가 원래 그 이제 부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 부산이요? 예. 그 할아버지가 부산 사람이었고 이제 집에 돈이 많았으니까 또 남포에도 땅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남포에 왔다가 할머니네는 이제 할아버지네 땅에서 이제 서장농 하던 집이어가지고 제가 하긴 되진 않았지만 그렇죠. 예전에 우리 그 할머니담 얘기 보면 부산에 항도 가지고 있었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김일성이 치하에서는 대단히 이제 그 나쁜 놈도 그렇죠. 아니죠. 지주자본가니까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성철님을 모셨는데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할아버님께서 부산 분이시고 그리고 또 남포에도 땅이 계셨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탈북까지 하시게 됐는지 조곤조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대한민국에는 이제 2012년에 들어오셨지만 북한에서 2007년에 탈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탈북을 하신 건가요? 뭐 계기라는 것보다 저희 집안은 원래 예전에 이제 분홍래 집안이었고 그 진달래꽃 필 때에 온다던 미군은 왜 안 오나 뭐 했어요. 그래서 큰아버지 두 분이 다 정치범으로 돌아가셨고. 예? 큰아버지 두 분께서요? 와. 그러니까 저희는 늘 그 이제 타도계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적대계층이네요. 뭐 북한에서. 우리 배아주는기 뭐 백두산줄기 뭐 혁명의 뭐 그렇죠. 1세, 2세. 뭐 그리고 이제 동반자, 뭐 노동자, 농민 그리고 이제 타도 뭐 하는 그 성분이 좀 그렇죠. 그쪽이라 아마 김일성이가 나라를 만들면서 땅 내놓으라 할 때게 아마 안 내놨나 봐요. 강제로 이제 수탈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집안의 성분이 너무 안 좋았고, 저희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살면서 큰아버지 두 분도 다 정치범으로 돌아가셨고 해서 자식 낳아보니까 조금 상상이 조금 가잖아요. 다 키웠는데. 그렇죠. 정말 아기 때부터 엄청 힘들게 해서 다 키웠는데 그 청년 때 이제 그렇게 잡아가서 죽이면 그게 얼마나 사무쳐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집안이라,
제가 또 그 영향을 많이 받겠죠. 크면서 북한에서는 이렇게 머순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운동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에 집단 등교하잖아요, 학생 때. 네네네네. 그런데 그게 집단 등교하러 갔는데 엄지발가락만 이렇게 탁 끝에 터졌는데 그게 이제 가면서 점점 막 이렇게 커지니까. 그러니까 해떼기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쪽 발을 이렇게 발가락으로 이렇게 신발 바닥을 이렇게 껌으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들어가는 게 어린 마음에도 좀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신발을 사달라고 아버지한테 월급 받으면 신발 좀 사달라 그랬었는데 일단 공구 말고 이제 몰래 이제 이렇게 빼다가 파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월급 타온 날인데 이제 아버지 좀 운동화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그 돈이 이번에 마이너스도요. 월급 마이너스도 있나요? 네, 있죠. 북한에는 흔한 일인데 그 아버지가 그 예전엔 월급 타려면 월급 쪽지라고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쭉 빼고 이렇게 깨알 같은 거를 써서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주댔어요. 그러게요. 저는 모르는 일이라서. 네. 그 좀 통제하는 계층이었다 보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하나하나 이게 그 마이너스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침 5시 반이면 저 직장까지 한 1시간 걸어가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갔다 오고 저녁에는 또 늦게 이제 8시에 집에 들어오시고 해서 그 북한에는 뭐 주말 노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주말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 그래서 한 달 내내 그렇게 일 나갔는데 월급이 없다 해서 좀 물어봤어요. 예. 이렇게 월급 쪽지 여보 좀 알려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알려주는데 뭐 북한에서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뭐 무상교육, 무상치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그 교육받았었는데 그때게 11살 때였는가? 그때게 쭉 알려주는데 무슨 보험이 뭐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보험이요? 아동보험부터 해서 무슨 무슨 보험, 아동보험만 거의 뭐 몇 가지가 됐었어요. 잠깐만요. 북한에도 무슨 보험이 있어요? 월급을 줄 때게 월급을 주는 돈들을 이제 막 이렇게 계산을 해서 떼잖아요. 예. 떼고 나머지를 월급으로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돈들의 기본은 우리 사대보험처럼 네. 북한에도 이제 뭐 애들한테 들어가는 뭐 이 모든 뭐 이렇게 그런 보험들이 다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아버지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더라고. 무료가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이제 수탈할 수 있는 장치가 딱 있고 거기서 좀 나머지를 이제 월급이다 그러면 줬던 상황이고 그 나머지에서 그러면 명절날에 돼지고기나 이런 거 1kg씩 주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그 기업체에서 그 야멜로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1kg씩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월급에서 떠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돈 받을 게 없겠죠. 그렇죠. 예, 그 국정 가격이라는 걸로 다 국가에서 뜰 거 다 떼고 예. 나머지 이제 야멜로 또 뭐 고기 1kg씩 뭐 이렇게 뭐 김일성 생일 때나 뭐 이때 좋은 것도 또 월급에서 떼려면 그렇죠. 그럼 뭐 국정 가격과 그때 실물 이 가격과는 엄청 차이가 있댔으니까 그렇죠. 뭐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돼가지고 이제 신발을 아버님께서 사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된 거네요. 그럼요. 그때도 그렇고 되게 좀 궁금한 게 많았어요. 궁금한 게 뭐 군인 때도 그렇고 군인 때 무슨 뭐 이렇게 구호나무 지킨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무슨 영사들 뭐 11명의 용사들 예. 뭐 이런 걸 군인도 제가 그 군대 때도 만세 창작사나 이제 뭐 그 정백 그 민회전 시간이나 뭐 선물전 시간이나 뭐 그림 보러 좀 많이 다녔어요. 그럼 어릴 때부터 그림에 좀 소질이 있으셨던 건가요? 소질이 있다기보다는 그림은 뭐랄까 하나의 이제 덧피처 같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았어요. 그 이유가 있긴 있는데 드시지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먹을 게 많아야지 키도 크는데. 되게 이제 그 제가 국가에서 이혼시켜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제가 난 지 석 달 만에 이제 이혼을 해서 가가지고 국가에서 이혼을 시켰다고요? 예, 그때겐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그때게 그 옛날에 보안성에 똘똘이 삼녀할 때게 똘똘이 했어요. 그 뮤지컬 똘똘아 뭐 이러고 학교 가자 뭐 하면 이게 여자가 이제 남복장하고 이제 애기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네네네네. 그때
그게 제 엄마였어요. 오. 그 아버지 성분은 너무 나쁘고 또 엄마는 반성계통이라 네. 그때에는 이혼, 그 국가에서 이혼이라는 걸 몰랐어요. 뭐 본인 선택도 있었겠고, 국가에서 또 거기서 뭐 이렇게 말 듣다 보면 또 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더라고. 그런 이제 성장 과정을 거치시면서 탈북에 대한 생각을 하신 건가요? 좀 뭐 탈북이라는 걸 거의 뭐 어렸을 때부터 여기만 아니면 된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혹시 그 영향이 뭐 할아버님이 계셨던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버님이라든지 그 제3자의 영향이 있었는가요? 탈북하는데? 환경이 그렇죠. 환경이 그 아버지 계속 일하는데 월급도 안 주고 뭐 딸랑 그 한 킬로 선물 과자 뭐 이런 거 준다 길면 초상에 가서 인사를 하길고 되게 좀 생각해 보면 좀 참 어이없는 어린 그렇죠. 시절에도 되게 왜 저 사람한테 내가 인사를 해야 되지 막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북한에 대한 이런 반감이 항상 계셨댔나 보네요. 그럼요, 뭐 인간은 자기한테 좋게 대해주면 이제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교육하는 시스템에서 제가 이육을 받기 없어요. 계속 뭐 어린 시절부터 이제 뭐 반동네 자식이고 또 가정 살림이 계속 뭐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림도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막 놀는 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꼬마가 이제 토끼 가죽 그렇죠. 뭐 이런 거 뭐 학교에서 계속 내락이는데 제가 엄마도 없고 우리 할머니가 이제 힘들게 이제 그 둥글레 뭐 이런 거 캐다가 이제 쫄에서 팔고 뭐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또 뭐 장사꾼네 집 선주다고 막 손가락질 받고 굴던 상태니까 뭐 학교 가면 그냥 의뢰인 나는 욕먹는 사람? 그러니까 뭐 터키 가족 내세요 그러면 욕 먹으면 되지 뭐 참 뻗을 때까지 뻗치자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집에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에서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장사꾼네 집안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장사는 비사회주의라고 해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질타를 받은 것 같고 그리고 많은 탈북민분들이 북한에서 사시면서 외부 세계를 못 봤기 때문에 그 체제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김일성이한테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인사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많이 없거든요. 이제 외부 세계를 접하면서 비교가 되니까 북한에 대한 그 감성을 느끼고 이렇게 탈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이제 오늘 게스트 분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 사람을 믿으려면 신뢰를 하려면 그 사람이 행위야 언어가 나한테 와닿아야 돼요. 근데 말은 이제 뭐 우리 배운 것처럼 뭐 그렇죠. 엄청 뭐 잘난 놈이고 엄청 국민들 생각해 주는 놈이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나는 늘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나 이런 조직에 가면 늘 그런 걸 못 하니까 이제 계속 서야 되잖아요. 네. 계속 학교 가면 계속 일어나래. 계속 왜 안 냈냐, 언제 낼 거냐, 막 이래. 그러면 학교 가고 싶겠어요? 공부는 또 우리 아버지가 안창 가면, 배우지 않은 놈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죠. 무지해가지고 살기가 힘드니까 무조건 공부를 안창 가면 아버지가 또 때렸어요. 북한의 아버지들은 이제 많이 애들 때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공부는 무조건 잘해야 되고 점수도 높아야 돼. 그러니까 공부만 하자마자 어떻게 도망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댔으니까 그 그림이라는 게 어떤 덧피쳐? 그냥 혼자 이렇게 이제 막 뭐 혁명 역사 이런 거 배워주면 네. 사실 이 내면적으로 별로 안 좋은 새끼죠. 그러면 이제 막 책 이렇게 가려놓고 막 정의를 위해서 막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혼자 막 놀고 하다가 이제 그 너투검료를 하잖아요. 예, 예. 너투검료를 하면 책을 이제 내야 되는데 여기 막 뭐 선호공이 날아다니고 무슨 뭘 날아다니고 하는 그림만 딱 그런 것들만 있으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내면 이제 담임 선생한테 매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찢어요. 찢으면 그 앞장 뒷장하고 가운데 한 장 정도만 한 속장 정도가 한 너트. 너트 검열하면 그 속장 정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내고 뭐 그랬어요. 야, 근데 어린 시절부터 북한 김씨, 김일성에 대한 이 교육 자체를 이게 뭐 말이 되나 뭐 이런 감정으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학교는 그렇게 다니시고 그러면
군복무 하시면서는 그때는 이제 세계관이 형성이 됐으니까 더욱더 북한 체제에 대한 그러면 반감이 생기신 거 아닌가요? 그 군복무 할 때게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게 네. 생활총알이에요. 아, 생활총알은 뭐 학교 때도 스트레스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북한에 이제 그 약간 군복무면 사회생활이죠. 네, 네. 사회생활할 때 제일 첫 순위가 어떻게 하면 생활총알 빠질 것인가 그랬어요. 뭐 이렇게 우리는 그 중학교 때 뭐 이렇게 그 얘는 뭘 하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담임들이 다 썼잖아요. 그래서 뭐 그림 맨날 뭐 낙서질만 하고 하니까 이제 또 뭐 비슷하게 하는 건 좀 잘 그렸어요. 신병 끝나고 배치되자마자 그날 저녁에 정치지도원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이게 실내 이렇게 그려보라 해서 실내를 그렸더니 왜 이쪽엔 작냐 그래서 여기서는 원근법이라고 이제 아는데 그때는 그냥 가까이 저쪽에서 멀어지니까 작아지고 가까워지니까 근거리 원거리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선대 직관원이 이제 내년도 제대되니까 같이 직관을 좀 배워라라고 해서 이제 직관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렇게 미술 그림을 그리시면서 군복무를 몇 년 하셨어요? 10년이에요. 10년 다 하셨네요. 예. 10년 하셨으면 입당은 제가 입당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입당을 하면 이제 그 직장을 옮기는 것도 되게 힘들고 맞아요. 뭐 어디 거주를 옮기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해서 전 그때는 뭐 사실 제가 제염단과대학 갔는데 그것도 왜 갔냐면 무슨 단과대학이요? 제염단과대학이 있어요. 제염? 예. 제염 단과대학? 오. 지금은 없어진지 모르겠지만 화학공업성 밑에 석음을 생산하는 단과대학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왜 갔냐면 제대될 때에 뭐 15년제 뭐 17년제 나온다고 막 하고 군복무가요? 예. 2003년도 그때에 제대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회에서 막 애도 다섯 있는 막 30살 지난 사람들도 군복무 안 했다를 막 끌어다가 오면 걔 의사 하다가 그 군에 나오면 이제 그 뭐 이제 전사니까 네네. 맨날 이제 막 두들겨 맞고 막 허약 걸리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뭐 제대를 안 하고 이제 뭐 15년 뭐 막 이렇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미쳤다. 내가 지금 10년 지금 어떻게 견디는데 빨리 이제 학교 가야 되겠다. 빠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로 가면서 제대됐죠. 그럼 그렇게 군복무를 10년을 하고 가신 것은 이제 제염 단과대학을 가셨는데 그 제염 단과대학 위치는 어디? 원천에 있어요. 평안남도 온천? 그 평안도에 이제 그 중산 들어보셨어요? 예, 중산 알죠. 그 교도소도 있으니까. 예. 중산에서 조금 남포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 중가운데 바닷가에 있어요. 그 김일성이 그 별장이 제일 큰 게 거기 있어요. 그럼 그래서 단과대학을 다니셨나요? 예, 3년 다녔죠. 3년 다니시고 그럼 탈북을 어떻게 근데 하시게 된 거예요? 대학 다닐 때게 이제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제대될 때 조금 뭐 돈 꿈져왔던 거는 뭐 얼마 안 했으니까 이제 다 먹게 되고. 그런데 이제 기숙사 들어갔었는데 기숙사에는 막 뭐 너무 열악한 거예요. 군부대에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옥수수밥 이렇게 세워서 푼다고 하죠. 죽처럼 그렇죠. 써가지고 식힌 다음에 이제 바닥바닥 세워가지고 이렇게 많게끔. 이렇게 꼭꼭꼭꼭 누르면 한 4숟가락 될까 뭐. 그 학교 기숙사에 가니까 그거보다 더 열악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기숙사에서 밥 먹는 사람 진짜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밖에 없었어요. 거기서는 군이 정말 너무 열악한데 군보다도 이건 그냥 나가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죠. 기숙사 안 들어가고 이제 자가했죠. 자가하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학교 가면 매일 돈 내라 알잖아요. 그렇죠. 뭐 서대, 중대, 대대, 맞아요. 연대 뭐 이렇게 해서 또 교육부 이 계속 돈 내라고 하니까 매번 또 뭐 어디 동원 나가면 또 동원회 후방 사업 하는데 빠질 애들은 돈 내라 뭐 이러고. 그냥 말이 무료 교육이지. 그 돈 때문에 자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학교 다니면 장사 좀 했어요. 어떤 장사를? 처음에는 뭐 애들 자전거 빌려다가 이제 해산물 싣고 이제 남포에 팔고 또 뭐 거기서 또 엿 같은 거 싣고 또 와서 팔고 뭐 이런 거 조금 하다가 뭐 그게 좀 사는 게 이제 1년, 2년 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제 또 바다 대치라는 게 있어요.
저게 뭐 이런 걸 바다에서 생산자들한테 사가지고 그걸 이제 상선 중국에 나가는 이제 뭐 거기에 또 이제 팔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하던 과정에 알게 된 게 이제 담당 버위원이 있었어요. 네. 제가 수사 대상에 올라가지고 수사하는 과정에 알게 된 거거든요. 무슨 수사를 그때게 강서 경찰서 6명 쏴 죽이고 한 명이 무기 탈취해가지고 다음날 또 그 강서 그쪽에 또 도로에서 또 교통찰 둘 쏴 죽이고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 북한에서요? 네. 그 몇 년도쯤이에요? 3년도? 뭐, 4년도인가? 그때. 그러니까 북한에도 그 경찰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보안원이라고 하잖아요. 보안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쏴 죽이고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경찰서를 단 한 명이 들어가서 6명 다 쏴 죽이고 권총을 쏴 들고 뭐 이렇게 나와서 다음 날은 또 이제 그 교통경찰들 2명 또 이제 고속도로에서 또 단속하니까 쐈는데 그때 이게 그 이제 소음기가 없잖아요. 이게 소음기가 없으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음기를 수젤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손에 화상, 여기에 화상 입은 놈들을 잡아라 해가지고 그거 한동안 잡지 못해서 막 그 지역에 이제 다 수사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장사 다녔잖아요. 뭐 남포, 그렇죠. 용강 무슨 뭐 좀 막 이렇게 다녔으니까 그때는 뭐 학교에서 뭘 좀 내라 그러면 차라리 돈 벌어서 돈 내고 나는 장사 뛰어야 돼.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랬대서 막 예, 다녔으니까 제가 또 수사 대상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수사 받던 과정에 또 잘 알게 돼가지고 뭐 지인이 돼서 그래가지고 버이브 애들이 그 뭘 하나 이렇게 먹으려면 이제 그 밑에 사람을 시키지 자기가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 쪽질렀어. 내가 좀 필요해서 있는데 뭐 소금을 한 20톤 좀 달라 뭐 이렇게 그 소금 염전에 이제 들어가서 또 직장장들한테 얘기하면 그 또 심부름 뭐 할 때게 또 이제 심부름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내 것도 좀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중국으로 가는 배도 알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2만 불만 내면 그 1년에 2만 불만 내면 상어를 주댔어요. 그 거의 뭐 법이 거의 뭐 북한에서 상어가 뭐죠? 그러니까 뭐 이제 외화벌이 사업소 무슨 뭐 이렇게 뭐 기업소 뭐 이런 거 이제 우리 사업자 등록처럼 그런 간판을 주는 거예요? 간판을 주고 거기 이제 바다에 이제 무역하려면 이제 그 대무역을 하려면 무역하는 이제 이 배는 이제 국제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또 여기 증서가 있어야 되는 증서가 있는데 그런 걸 얼마 안 비쌌어요. 그때 1년에 한 2만 불이면 됐댔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차에서 바다로 나가게 됐고 네 뭐 저게 뭐 이런 것들 싣고 바다로 나가게 됐고 그래서 또 중국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 대학 때 그 장사가 조그만 장사로 시작된 게 엿장사를 하다가 점점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까지 다니면서 장사를 하다 나니까 이제 중국을 알게 됐네요. 그럼요. 근데 중국을 알게 된 거는 우리 할머니 동생이 중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동이서라고 하죠. 이 기자 떼는 걸 보고. 그래서 할머니가 또 이게 그 막 중국이 고령봉일 때 그때 막 와가지고 또 뭐 이불뚝 뭐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거기서 뭐 해삼 말린 거 뭐 이런 것들도 챙겨갖고 가대고 뭐 그래서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탈북을 할 결심을 하신 건가요? 예. 그때에는 세상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이 북한만 뛰쳐나오면 된다라는 관념으로 이제 중국 갔는데 중국에 저 대방이 있댔으니까 그 어디 지역은 사과동 그 단동이에요. 단동? 그래서 뭐 있는데 그 외국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점점 거기서 뭔가 좀 알게 됐죠.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한국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뭐 할아버지 고향인데 가야지. 114 뭐 이런 거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때는 119인가 뭐 이렇게 전화를 하면 다 알려줬어요. 전화번호. 한국 영사관 뭐 어디라 뭐 이렇게 다 알려주고 그게 이제 5번째인가 누르면 핸드폰 번호가 있었어요. 핸드폰 전화 보니까 누가 이렇게 받더라고요. 우리말을 하더라고요. 영사가. 내가 그 탈북을 한 사람인데 그 한국 좀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러더니 오시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오라고 막 그랬나 보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단동역 앞에 가면 이제 그 환성초라고 있는데 그
단독 뭐 이렇게 심양이나 비행장이나 사람을 태우러 가야 되는데 갈 땐 빈차로 가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이제 자기 영돈벌이라도 하려고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뭐 그런 차가 있어요. 네. 그 중국은 뭐 버스 터미널이나 이제 기차 터미널이나 다 이게 좀 검열이 세니까. 네. 그래서 한성초 타고서 이제 심양 그 영사관 앞에까지 갔죠. 가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방 하나 이렇게 커다란 거 뭐 이렇게 딱 메고 있고 딱 내려가지고 딱 보니까 영사관이라고 썼더라고요. 막 깜짝 놀란 게 철조망이 사정으로 쳐 있더라고요. 오, 영사관에 가요? 네, 심양 영사관이. 비자 때로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이제 철조망이 없잖아요. 네. 큰 문만 있고. 그래서 거기에 또 공안에 둘이 또 이렇게 그 버처막이 유리로 된 이제 네. 거기 있는데 거기 앞에 가서 이제 전화를 했죠. 또 구전화로. 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친놈 아니나 이게. 경찰인데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제 여기 오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탈북자라는 말도 몰랐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막 힘들게 해서 뭐 어떻게 노력해서 갔는데 이제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자기네가 데리고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욕 많이 했죠. 오라고 하고서. 전화해야 되고. 그러면 오라고 하기 전에 좀 이런 좀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던가. 아예 뭘 모르고 그때는 그냥 혼자 뭐 그렇게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오기가 좀 생기더라고. 요거 한 1m 50만 넘어가면 내가 한국 갈 수 있다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지 저걸? 근데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철장을 막 그냥 훌훌 날면서 막 넘어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러다 이제 딱 보니까 이제 그 점심 때가 돼서 위병소 애들이 그 밥 먹는 거 이렇게 교대 시간으로 하면서 왔다 가면 좀 여기에 좀 30m 정도는 틈이 있었고 좀 멀었고 그 비자대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네네. 그 짬새기로 날새게 들어갔어요. 그때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신이 도와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짬으로 어떻게 내가 들어갔을까? 네, 탈북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떡하나 뭐가 다 도와줬어요. 네. 그 지금도 생각해 보면 많은 이제 뭐 제가 탈북민들 많이 만나질 않지만 대부분 만나신 분들 이렇게 탈북할 때 얘기하면 그거는 이성으로서 인간의 이거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그렇죠.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맞아요. 절대 탈북에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럼 뭐 북한에서 계셨을 때는 뭐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 할아버님께서 뭐 부산 분이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뭐 한국 소식을 뭐 북한에서 좀 알고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끔 이렇게 그 라디오 뭐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이제 이렇게 듣고 뭐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뭐 TV 막 이렇게 월 한 번 뭐 주 뭐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이렇게 뜯었나 뭐 이렇게 채널 고정인 거 이런 거 다 검열을 했잖아요. 정확히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저런 것들이 뭐다라는 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감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2007년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2012년에 오셨는데 2012년에 대한민국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북한에 살다가 한국으로 딱 오니까. 그때는 좀 제가 그 심양영산에서 한 3년을 있었어요. 오래 계셨네요. 3년 동안 이제 중국 애들이 보내주지 않으니까 한 3년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약간 TV도 좀 뭐 많이 KBS 채널 하나만 보여주는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뭐 드라마도 좀 보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뭐 이렇게 낯설진 않았고요. 처음에 그 인천공항 딱 도착해서 이제 뭐 봉고차 타고 이제 그 저기 갈 때게 숲이 막 우거진 거예요. 막. 숲. 예, 그 저녁 때인데도 그 생생한 게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런 그 생각이 이제 계속 그게 좀 강렬한 인상 받았댔어요. 자, 지금 현재 이런 거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미술 활동을. 미술 활동은 뭐 북한에서 이제 직관원이라는 그런 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제 미술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 영사관 북한은 미술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작가 뭐 이런 그렇죠, 거보다 인민예술가, 공원예술가 이런 걸 있는데 그 주체의술론이 이제 김정일이가 70 몇 년도인가 이렇게 나오고 우리 배울 때는 이제 직관원들도 이제 그걸 다 배워야 됐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미술은 한마디로 이제 작가 중심, 개인 중심이 아니라 그렇죠. 예, 단체 중심, 수령 중심 예, 뭐. 수령 중심 이런 걸로 되기 때문에 이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작품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말도 이제 러시아에서 왔는데 그렇죠. 사람들을 이 권력을 옹호하는데 세뇌시키기 위한, 선동하기 위한 그런 용도지 이게 무슨 미적 가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냐면 남들이 힘들게 땡볕에서 막 땀을 흘리며 일할 때 약간 좀 이렇게 신선노름할 수 있는 딱 거기까지만 이제 생각을 했다가 영사관 들어가서 3년 동안 있을 때 힘들었어요. 사실 그 영사관 안에는 자기네 공간 직원들도 몰라야 되고 또 안전 때문에 그래서 몰래 만들어진 공간에서 있었기 때문에 햇빛도 못 봐요. 아이고. 지하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가고 이제 감시 카메라들 쫙 있고 이제 전문 감시하는 사람들도 경비 인력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사람이 언제 거달프다면 아무것도 뭐가 할 수 없을 때 그렇죠. 그때 되게 힘들어요. 그때 좀 물감 좀 달라, 좀 뭐 어떻게 좀 뭐 연필 좀 달라, 종이 좀 달라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또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한국 오기 전에 그 3년 만에 제가 만 3년 만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하면 나는 그 지하에서 그림을 못 그렸으면 죽었을 것 같더라고. 그냥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근데 평생을 좀 그림을 그리다가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고, 예. 북한 떠날 때는 그 미술에 대해서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 전문 그 영사관에 있을 때 책도 좀 사달라, 뭐 좀 미술 서적도 사달라, 뭐 해달라 해서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뭐 사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머리 받아 보면. 그럼 뭐 배고프면 또 도시락 들어간 거 좀 먹고 또 뭐 계속 그림 그리고 또 좀 허리 다리 아프면 일어나서 또 이렇게 운동 조금 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지내보냈기 때문에 미술이 운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심양에서 비행기 타기 전부터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도 쭉 그냥 그런 삶을 그림으로. 살았어요. 아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을 죽을 때까지 그리고 싶다라고 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뭐 북한에서도 그림을 그려보셨지만 뭐 북한의 미술 작품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술 작품의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미술 작품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뭐 처음에는 뭘 주제를 어떻게 선정할까 해서 많이 고민을 하죠. 많은 고민을 하다가 대학 교수들도 탈북민인데 북한 사람만이 뭐를 가져라 뭐 이렇게 또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뭐 그림 미술가 뭐 그림 그린 것과 뭐 북한의 뭐 인권을 또 저거 하려고 하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뭐 인권까지는 아니라도 뭐 북한의 포스터 형식이라든가 뭐 어쨌든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말하는 또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내가 막 너무 싫더라고. 북한에서 거의 김일성이 무슨 그 종교를 식격화하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뭐 그리는 걸 이렇게 꽉 차서 있었는데 그런 걸 남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탈북민이라고 해서 세계 무대에서 공정하게 이제 미적 평가를 받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숟가락이라는 이제 오브제도 생각이 나서 숟가락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밥을 먹는 도구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인간이 생각이 뭘까? 나는 무엇을 뭐 이렇게 뭐 생각 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생각들을 왜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서부터 여기 와서도 그림을 이 정신을 좀 표현하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 정신 구조라는 거는 이 숟가락하고 거의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가질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숟가락 그리기 시작했어요. 뭐 이제 생각이 뭐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인생을 바꾼다고 그 생각했던 걸 이제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숟가락 미술 작품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뭐 숟가락을 주제로 뭐 주제라는 게 크게 보면 숟가락은 그 매개체이고 투영했던 매개체이고 거의 인간의 어떤
관념이 뭘까, 뭐 어떤 욕망이 뭘까, 뭐 이런 또 표현이면 표현이 뭘까, 뭐 이런 주제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뭐 가끔 저도 뭐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국제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게 무슨 미술 작품 가지고나 전시회도 참가하시고 하시는데, 그 어떤 그 전시회고 뭐 거기에 나가서 어떤 거를 하시는 건가요? 약간 그 미술의 용어가 약간 언어와 지역은 달라도 네. 거의 전 세계가 미술이라는 용어가 비슷해요. 다른 외국인을 만나도 그림 쓱 보면은 어떤 그림 그리는구나, 그게 어느 수준이구나, 이게 이제 통하거든요. 언어는 안 통하지만 미술 작품 하나에서 그 작가가 표현하려는 모든 게 보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림은 거짓말을 못 해요. 이 사람이 남한테 잘 보여서 돈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그림에 그대로 표현이 돼요. 돈 많이 벌고 싶다라는 표현이 들어온다고요? 네. 그래요? 네. 그림은 항상 자기의 생각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신 상태나 감정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나는 뭔가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뭔가 좀 아는 척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그림에서는 표현이 돼요. 그림은 속일 수가 없어요. 보통 인간들이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철학을 배울 때 어떤 유물론적 변증법 뭐 이런 것도 배우면서 약간 관념론적 형이상학 뭐 이런 거를 되게 막 나쁜 걸로 이제 취급을 했잖아요. 북한이나 공산주의 자체가 유물론자들이 믿는 거고 신을 믿질 않아요. 얘네는 이제 영혼이나 뭐 어떤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거나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믿질 않는 한 번 태어났다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 사는 동안에 남보다 잘 먹고 잘 살자, 이 욕망밖에 없거든요. 이게 공산주의의 모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다가 이제 밖에 나오면 참 관념, 이 정신의 세계는 엄청 넓어져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요, 딱히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뭐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뭐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거는 살아 있을 때 행위들이고, 그렇죠. 그것 외에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이제 몰랐댔는데 너무 이제 와닿는 것들이 또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에 전시 나가도 그렇고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미술은 용어가 하나로구나. 저 작가가 어떤 뭐 인류의 샤머니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거기에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다라고 하면 또 그 그림에서 드러나고, 우리 작가들 누구누구도 그런 게 있는데, 뭐 또 이렇게 또 뭐 어떤 철학적 개념적인 어떤 미술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세상을 뭘로 보느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 배우는 게 많죠, 저도.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 탈북하신 분들 중에 미술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저 정확히는 잘 몰라요. 제가 뭐 교류하는 작가분들이 뭐 거의 한두 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류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전화하는 사이. 그래도 어쨌든 뭐 미술 작품을 하시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작가로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관념적 어떤 기필로 얘기하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면이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대한민국이 나한테 어떤 혜택을 줘서 나는 그 사회 시스템에 고마웠어. 그리고 그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이익을 줘서, 그래서 여기에 감사해서 나가는 거지.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는 어떤 이런 애국심 뭐 이런. 아니, 애국심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존재합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난 국가를 버린 사람이잖아요. 국가를 버렸다. 그 국가를 바꿀 힘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바꾼다는 게, 국가의 표상이 뭐냐, 국가는 어떤 관념적 표상이거든요. 국가는 우리 관념 안에 있는 존재지, 무슨 이제 그 사회를 통치하는 자들이 국가를 표방을 하죠. 최고 권력이라고. 근데 그 국가가, 그 국가에서 내가 이 국가를 썩어먹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치투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북한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요만큼도 이제 그 반대파가 일어나면 그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버린 거잖아요. 사실. 아, 내가 인간으로서 먹고 살게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야 되는데 해준 것도 없이 계속 수탈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살 수가 없다 해서 맞아요. 버린 거예요. 네. 대한민국이 만약에 지금이 자유민주 체제고 이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는데 만약에 이 권력자들이 뭐 이 농간으로 해서 그렇죠. 또 그런 북한과 같은 사회가 된다 그러면 난 버릴게요. 이게 뭐 무슨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큰 뭐 세력을 놓고 정치 투쟁을 하면서 뭐 뭔가 이 사회를 바꾸겠다 뭐 이런 또 그 존재는 못 되고 사실. 아니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북한과 같은 시스템이 되려면은 투쟁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북한에서는 투쟁을 못하고 사돈의 8천까지 죽인다고 해서 투쟁을 못하신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투쟁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이제 뭐 대중사회 비판론이나 그 대중이란 무엇이냐 또 주권이란 무엇이냐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많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너무 쉽게 들어가는데 너무 쉽게 버릴게요 하니까 싸워보지 않고 버리겠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요.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약함이 강함을 만들고 강함이 또 편안함을 만들어요. 그 편안함이 또 약함을 만들어요. 우리 내부에 우리 세대가 자꾸 이렇게 이제 순화되는데 문제는 뭘 위해서 싸우자라고 하는데 그 싸울 힘은 있어요 도대체? 힘은 지금 이 나라에서는 힘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 대중사회 비판론을 썼던 사람들 중에 유명했던 분이 있어요. 호세 오르테가의 가세트라고. 네. 국민이 힘을 가질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폭력이에요. 국민은 돈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시스템을 바꿀 뭐 판사나 무슨 검사나 뭐 하든 권력을 살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나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가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이제 그 미술 작품들을 하시면서 본인에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나는 이거를 하면 진짜 막 뿌듯하고 내가 이 직업을 너무나도 잘했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작품을 딱 했을 때? 그 그림을 그리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이 저주를 받았다고 해요. 왜요? 그 삶의 형태 자체가 그림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못 견뎌요. 이렇게 내가 이 삶을 이제 살기 위해서 그림을 잠시 내려놓고 무엇을 했다. 근데 그 삶은 이 관념 자체가 다 쓸데없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되게 의미가 없고 미술가들은 진짜 그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그려야 숨을 쉬어요. 그래서 이게 뭐 누구처럼 뭐 성공해서 뭐 어디 나가서 뭘 해서 뭐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의 어떤 자기의 어떤 공기 같은 거고 그것을 이제 하다 보다가 어떨 땐 나는 저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이 아직 준비가 아직 정신적으로나 뭐나 안 됐는데 나왔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보면서 약간 뿌듯하죠. 그 작가가 좋아하는 그림을 또 뭐 밖에 나가면 다 안 좋아해요. 신기하더라고 나는. 보는 사람마다 좀 달라서 그러는가요? 그럼요. 뭐 시선이라는 게 뭔가의 어떤 척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척도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작가가 진짜 좋아하는 작품은 맞아요. 또 밖은 또 되게 안 좋아하고 작가가 야 이번 작품 했는데 저거는 좀 솔직히 좀 그래 뭐 했는데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무슨 뭔지 알겠어요. 작가가 진짜 이거는 본인이 그린 거 본인이 저거 했지만 이거는 진짜 최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전시장 나가면 이렇게 하고 본인이 조금 이건 좀 미흡한데 하면은 대중은 좋아하고 이런 경우도 있군요. 예. 작품을 할 때게 제가 이렇게 우리 자본주의에서 작가 생활을 하려면 약간 시리즈 형식으로 해서 공장처럼 좀 생산하는 기능도 있어야 돼요. 양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시장에 반영되는 게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들이 계속 이익이 잘 팔리고 이쪽이 이제 관념이 이제 그 구입자들한테 관념이 섰다 그러면 그것만 쭉쭉 막 이렇게 해요. 저는 계속 24시간 1년 12달을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라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도 좀 가끔씩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가끔 생각이 자꾸 달라져요. 그러면 한번 시리즈 쭉 하다가 딱 멈추고
한동안 좀 이렇게 그 생업에 정사하던 시간이 있다가 이제 또 시작을 하면 또 다른 시리즈가 또 나오고 그래서 자꾸 뭐 특성이 있는데 제 모든 작품들의 무게가 거의 뭐 가벼운 게 별로 없어요. 저한테는. 그러면 이것도 또 궁금하네. 이제 미술 작품 하시면서 뭐 그게 수익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만약 안 되면은 또 다른 이제 일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생활 유지하기가 그 작품으로만 가지고 좀 충당이 되는지. 그 작품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그 미술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뭘 하냐면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찰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걸 헤쳐나가기 위한 어떤 고뇌하고 뭐 이러면서 삶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그 얼마나 이제 익었나 이 생각 자체가 그것들이 이제 작품으로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런데 초창기 작품을 시작해서 초창기에 어떤 작품이 팔린다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완성되지 않고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그 아마추어가 만든 걸 그냥 싼 값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미술품은 아무리 저렴한 거라도 고가예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미술품이 뭐 이제 대학만 졸업하고 대학원만 졸업해도 뭐 호당 무슨 뭐 한 뭐 7만 원, 10만 원 넘어가요. 호가 요만한데 이제 10호면 요만한데 그럼 하나에 이제 100만 원 남아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을 누군가가 사잖아요.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월급이 한 보통 한 300 받는다 치고 거기에 3분의 1을 이제 이 그림에 투자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걸 누가 선뜻 사겠어요? 읽지 않은 사람, 처음 시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시작해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품 활동을 한 지 딱 10년 되거든요. 미술 작품 하신 지가? 네. 저 전시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 되는데 그동안에 가만 보면 힘들죠. 그렇죠. 엄청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 그 힘든 걸 어떻게 타개하고 할까라는 어떤 게 이제 성찰의 이제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작품이 점점 익어가겠죠. 사람이 몸이 편안하면요 생각이 없어져요. 몸이 고달파야 생각이 많아져요. 그 생각이 많아져야 작품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뭐 작품은요 미술 작품은 우리 필수품이 아니에요. 미술을 모르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미술은 어떤 사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상과 인간, 사물을 어떤 전제로 인식하고 어떤 연결성을 짓고 있고 이런 의미 가치를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혀 무슨 그러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작품 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른 생각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점점 이게 이제 뭐 대중사회라고 해서 대중이 좋아하면 대중이 좋아할 수도 없고 소비할 수도 없는 게 미술이에요. 그런 면에서 참 이 언어들이 사회적 언어들이 참 머슬이 많고 작가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할 수 없으면 숨을 못 쉬니까 숨이 막히니까 하는 거지. 아니 이제 전시회당 가면은 혹시 10년 동안 그런 걸 하셨잖아요. 전시회당 하셨잖아요. 제일 충격받았거나 당황했던 일도 있지 않을까요? 뭐 충격 당한까지는 아닌데 가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많은 관람자들이 와서 아이씨 탈북자라고 해서 금강산 그림 보러 왔더니 뭐 금강산은 없고 정말 뭐 이게 뭐 무슨 탈북자 그림이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탈북자는 이런 그림만 그려야 된다라는 이 사고의 어떤 메커니즘 고정관념이 같은 게 고정관념을 누군가는 만들어 줬겠죠. 그게 처음부터 존재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참 미술을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 매개체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이 사회 현상학적인 이 파틀로 갈라서 이렇게 보는 뭐 그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보러 정작 탈북민 미술 작가라고 해서 왔는데 북한 그림은 없고 뭐 이건 뭐야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그러게요. 뭐 미술에 무슨 뭐 그리는 게 뭐 북한 거를 무조건 그려야 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10년 남아 살잖아요, 제가. 대한민국에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북한은 일률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아서 전체주의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을 못 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나 생각과 다를 수 있어 라는 걸 참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죠. 절대 인정을 못 하는데 이게 신기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의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좀
북한처럼 전체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은 약간 다루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다름이 존중이라는, 원래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언어 자체가 다름이 존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없어요. 없어서 약간 이걸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하죠. 분단 상황과 파쟁 상황과 이런 거에서 많이 해서 다름에 대해서 대단히 이 인식이 야박해요. 이 그림도 익숙한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새로움이라는 건 되게 불편함이거든요. 새로움은 익숙치 않은 거고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이 불편함과 새로움 또는 자기 관념을 벗어난 어떤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사람들 보면은 흑인, 백인, 큰 사람, 작은 사람, 막 언어도 뭐 스페인어, 영어 막 서로 다른 사람들 그 환경에서 살면 자연히 다름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이 얘기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단일 민족, 무슨 뭐 단일 국가 뭐 이러면 하나만 강조하잖아요. 예, 되게 집단주의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다름에 대해서 되게 좀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죠. 이 생물학적으로 틀린 게 콩도 6번 심으면 싹이 안 나요. 태아돼서. 뭔가 DNA에 이제 계속 생존하려면 자꾸 이렇게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 어떤 예전에는 좀 무식할 때 그때는 뭐 민족성 가지고 이제 정치나 이런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사실 과학적으로는 대단히 이제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사람들을 구분하고 따로따로 가둬놓고 예, 뭐 이런 것 같아요. 제 볼 때는. 어제는 미술 작품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몇 년 사셨죠? 제 13년 살았어요. 아, 13년. 13년 동안 사시면서 그러면 또 좋은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좋았던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초기에 살 때는 힘들었죠. 대학생활 하고 할 때는. 그렇죠. 근데 인간이 자기가 삶이 힘들 때는 세상이 다 싫어요. 아, 그렇죠. 이제 좋은 거 말씀하시고 안 좋은 것도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북한에서도 보면 뭐 어려서부터 막 국가에 충성하라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문을 가지잖아요. 네. 대체 그 국가는 뭐야? 도대체 그 국가라는 건 맨날 국가 하는데 그 도대체 언제 그 국가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어떤 대상이야?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상 뭐 이런 거 북한에서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들에 대한 그게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복종해야 되면 복종해야 되고 그렇게 말해야 되면 말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게 저도 우리나라에서 엄청 힘든 시기들이 많았고 그 과정 속에 이제 힘든 걸 이제 헤쳐나가자고 보다 보니까 이제 책들을 보기 시작했고 뭐 얼마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기본 근간이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사고의 구조를 만드는 그런 걸 어떻게 만든 거야. 이 본질이 뭐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 그랬구나라고 하면 사람이 이해 못하면 대단히 막 불안하고 힘든데 어떤 고통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면 아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해소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어떤 예전에 서구의 어떤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뭐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자들이나 여러 개 이제 역사서나 이런 것들 책들이 우리말로 번역된 책들 대단히 많고 그렇죠.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그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걸 단돈 한 19,000원이면 이제 사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 담긴 영혼을 내가 이제 19,000원에 주고 사보는 거예요. 얼마나 저렴하게 이 남의 어떤 그 한 생을 바친 결과물을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거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삶에. 그렇죠. 네. 살다 보면 사람이 이제 늘 이제 빠듯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되게 힘든데 이때까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뭐 어떻게 살았지? 하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나 진짜 여기에 그냥 맨몸으로 그냥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와서 이제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뭐 집에서 겨울엔 뜨뜻한 집에서 자고 뭐 이러면서 북한 같으면 나처럼 살았으면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뭐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뭐 팔려야 뭐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살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옆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는 이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운 사람들, 도움 줬던 사람들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와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많죠. 네. 뭐 물론 맞습니다. 사람 사는 사이는 다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네. 한국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공산 체제가 어떤 사회라는 걸 잘 몰라요. 맞습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 살아보질 못했으니까 그냥 듣고 보고 본 것도 뭐 솔직히 미디어를 통해서 봤고 그리고 북한 갔댔다는 사람들은 거기서 가라앉은 데만 가서 봤고 하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를 모르고 막 있는 분들이 솔직히 많아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면 언제나 이제 관념보다 경험이 앞서요. 경험을 낸 사람은 이미 배웠던 관념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없을 때 그 경험이 착각이나 어떤 다른 형태의 경험이 없는 관념이 됐을 땐 자기 관념이 예전에 이입받았던 관념이 엄청 앞서요.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서 되게 느낀 게 뭐냐면 심성이 좋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요. 뭐 사회주의 하나 자본주의 하나 달라지는 게 뭐 있겠냐. 나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뭐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그게 너무 착각인데. 이거를 같은 척도가 아닌 이상은 이 언어가 통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미술에 대한 관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작가 한 사람이 이름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작가 그 한 사람의 어떤 영혼과 사물을 대하는 어떤 해석과 이런 것들이 이제 미술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날은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돼라는 총체적인 이거 벗어나면 니네 정신이 좀 이상한 애들이야. 이렇게 딱 돼서 나오잖아요. 자기의 예술적 표현도 할 수 없는 체제인데 우리나라 사회 이제 작가들은 대부분 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그냥 태초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대통령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서구식 뭐 이런 걸 받아들이고 하면서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내가 그때도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해서 뭐 내 그림의 주제를 남이 뭐 정해줄 수가 있냐 이런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살고 이제 중국에서도 살아보고 여기서도 살아보면서 느꼈던 게 참 사람을 어떻게 깨우치거나 어떤 사람과 어떤 거의 비슷한 이 생각의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느껴요. 제가 거의 우리나라는 이제 뭐 정확히 이제 386, 586 뭐 이런 86세대 운동권 하던 사람들이 지금 거의 뭐 60대, 뭐 50대 후반 60대, 뭐 70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거의 이제 세대 연령축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딱 쥐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에 뭘 했냐라고 하면 이제 러시아, 뭐 중국, 그때는 중국이 뭐 못 살았으니까 이제 북한, 뭐 이제 찬양하면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이용해서 이제 지금 기득권을 잡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미술판에도 들어가면 자기하고 이제 생각이 다르면 무슨 작가가 무슨 정치 얘기하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거든요. 근데 작가가 그러면 뭘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맨날 나무를 갖다가 컵 갖다가 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이 사람들이 특징이 젊었을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의 어떤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름을 이제 존중할지 몰라요. 맞아요. 저도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미술 작품에서만이 아니고 모든 예능이든 대학이든 다 똑같아요. 사람이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면은 아니야. 톡 이러고 제가 대학원도 솔직히 그러다가 한번 다니다가 그만둔 적도 있는데 대학이나 뭐 모든 거는 가르치는 쪽에서는 가르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이렇게 하라라고 찍어서 얘기하면 여기 뭐 북한입니까 뭐? 약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각자의 생각과 이런 거를 존중을 해주는 게 이게 바로 민주국가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행복하신가요? 뭐 좋죠. 아예 애들만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애들 보면서 뭐 이렇게 뭐 가식적으로 행복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일도 더 많고 이제 자기의 시간도 많이 이제 할 거 못하고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장가 가서 애를 낳기 때문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 사랑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갑자기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북한에서도 혼자 계속 열심히 지금 여기 와서도 혼자 나 이제 가족을 얻었는데 아 가족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고 또 그 애들을 이렇게 자고 있는 걸 보면은 참 복 받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뽀득거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 이렇게 가족까지 있고 날 또 믿어주는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되게 좀 삶에 나 참 걔도 신한테 참 너무 많은 적을 받았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뭐 애들 보고 뭐 와이프 보고 하면 살아갈 힘이 생기고 뭐 그렇습니다. 뭐 조금 철들었어요 이제. 철이 조금 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그 모든 관념이 이제 주변에서 발생하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에 막 혼자 강에 나가서 막 놀고 산에 가서 막 나무 타고 사실 그때 뭐 누가 야 사고 날까봐 지켜준 사람도 없었고 막 그 생각을 하면 아 애들이 막 몰쳐도 참 이게 좀 과한 것 같고 좀 그래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애 그 육아 문제를 비교하자면 끝도 없어요, 솔직히. 끝도 없어요. 뭐 하물며 씻기는 거 함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도 없습니다. 하고 나는 제때에 더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걱정되는 것뿐 더 이제 봐줘야 되고. 그래 설마 또 야 난 저 때 더 했는데 너는 너무 행복한데 그냥 아빠대로 살라 하면서 뭐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 내가 못한 것만큼 그때에게 애는 뭐 세상은 다 변하니까 상경도 내가 살아생전까지 뭐 어떻게 얘한테 인까지는 내가 좋은 것만 많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살아가는 삶이 애들과 와이프를 위해서 또 새롭게 이제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살아가는 원동력이 생긴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혹시 앞으로 꼭 해보고 싶구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화가로서 작가로서의 꿈이 하나 있고 또 아빠로서의 하고 싶은 건 책임감이죠. 책임감. 그렇죠. 뭐 물질로 권력으로 아들한테 뭘 지내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아빠로서 어느 정도는 자식들이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책임감을 다해서 걔도 아빠의 역할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작가로서는 제 원래부터 꿈을 설정을 했댔기 때문에 탈북이라는 어떤 아젠다 북한이라는 독재 여기서 나왔어도 어떤 심리적 부분에서 글로벌한 어떤 심리적 부분에서 편향되지 않고 또 얕지 않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하면서 또 인정을 받으면 더 좋겠죠. 좀 그랬으면 합니다. 그게 꿈이에요. 네, 근데 하나 이제 책임감 있는 아빠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책임감 첫째로 있으면서 물질적으로 자녀들한테 도움 주는 것도 아마 자식들이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그게 그건 1차원적인데 부모의 생각인데 그렇죠. 본래 모든 이제 인간의 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물질을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이 그 물질의 혜택을 받고 잘 된다고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식이 더 좋아할 수 있다. 그거죠, 저는. 어떤 세계에서 살아가는가 중요한데 사람은 항상 이렇게 신은 인간한테 만족하게 주질 않는데. 당연하죠. 항상 부족하게 준대요. 뭔가 하나 부족하겠죠. 그 부족한 걸 채우려고 계속 노력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한테는 뭐 제가 그 물질에 대한 무슨 어떤 부담감은 별로 없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미술 작가의 인생 스토리 같은 이야기를 좀 했는데,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다 인생을 살 때에는 어떤 직업을 가졌던 어떤 스토리 같은 가볍지 않은 삶을 산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딱히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건 없고요. 단지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널리 양해해 주시고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야기 내용에 뭐 어떻게 다 본인의 생각과 똑같겠습니까? 예, 다름을 존중해주는 그런 이제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방송 좀 출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의를 했는데 이렇게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이게 저야 고맙죠. 아, 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그 의사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 집에는 설사하시는 분 없냐고 아빠가 내가 한다니까 아침에 9시에 걸어 나가셨는데 5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못 봤어요. 왜냐하면